그 은행 시스템의 뭐 위험, 붕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게 계시는데 요즘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신다고요? 이제 좋게 봐야죠. 제가 사실 웅달책방 자주 나와서 네.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전부터 부동산 되게 걱정하고 특히 재작년에 와서는 주식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되게 비관론자인데 네. 그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가격이 싼 거. 네. 가격이 싼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게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신조예요. 네. 그래서 가격 많이 빠지면 네. 이건 사실 그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지 너무 위축되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주식은 지난해 가을 한 2,400m서부터는 여기서도 주식 안 하면 주식 투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향이 꼭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주식을 너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식 운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는데도 주식이 위험해 보이고 여기서 더 빠질까 공포가 심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안 맞는 거죠. 앞으로도 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도 할 필요 없고 더 좋은 자산들 많으니까 다른 자산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주식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안 맞고 저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뭐 2,300선인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세요. 네, 뭐 거의 정말 휴가 나온 기분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낮은 가격은 맞는데 올라가기는 힘든 장.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들면 100년 해봐야 예측 안 돼요. 저 30년 차. 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 미래가 틀려요? 능력 부족도 있어요. 젊을 때 저 외환위기 목전에도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패스 애널리스트 하긴 했지만 정말 그때 97년에는 외환위기가 2달 전에야 알아차렸어요. 10월에 알아차렸어요. 그 정도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점점 커리어가 쌓이면서 능력은 올라왔는데도 왜 틀리냐? 정치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고요. 우리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회과학 중에 제일 무능한 게 저는 정치학이라고 보거든요. 난 그런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 적어도 방송 공식 성사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도 없었어요. 뭐 미국의 정치 외교학이 어떻고 지정학 하신 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거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정치적 이슈를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 하더라도 뱅크런 벌어졌잖아요. 뭐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에 뱅크런이 벌어졌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전에 혹시 주가 한번 보셨어요? 직전이 사상 최고가였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은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는 은행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이틀 만에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미국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채팅 앱이 왓츠 앱이 있잖아요. 그 왓츠 앱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문제 생겼다는데 혹시 알아라고 하면서 그게 일파만파.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뱅크런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시킨 뱅크런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미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져서 그만큼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감독 당국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이었고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게 내부자랑 외부자 사이에 정보가 격차가 되게 컸던 거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16위 정도 되는 자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 미국의 수천 개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은행들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언노운이거든요. 그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이 뭐냐 어떤 분이 묻고 제 유튜브에서도 항상 한 게 스타트업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랬는데 스타트업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은행에다 예금 넣어놨던 걸 그걸 빼서 은행을 망하게 할 줄 정도로 예금을 많이 넣어놨는지는 우리 몰랐던 거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든 규제의 허점들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미래 포텐이 있다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싸면 사는 거다. 싸면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자산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도대체 다음 은행이 어딘지, 네. 그리고 이번이 뱅크런이 마지막이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미래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번 뉴스를 듣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사람이 한국 사람 99%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한국 경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라고 한국 경제 막 고용 그 정리해고 같은 흐름도 많아지고 한국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 그 세계 경제 조금만 나빠지면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너무 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죄송합니다. 가격 경쟁력 말고는 없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싼 맛에 사는 기업들 제품이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가요 우리가? 테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아이오닉도 좋고 아이오닉 5도 있고요. 네. 또 기아에서 만든 EV6도 있고 그 회사들이 테슬라만큼의 열정적인 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그냥 싼 맛에 네. 이거 더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이 가격이면 이게 더 낫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절대 안 되는 이런 건 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는 순간 가격 인하를 수출 제품 단가를 인하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제품 가격이 인하되는 게 이번이 특히 1996년 반도체 쇼크 이후 가장 심하게 인하당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품 가격이 폭락 중입니다. 네. 왜?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 더 나가서 세계적인 수요 부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지 경쟁 기업이 망할지 모르지만 많이 망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비슷한 게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를 채찍의 끝에 있다. 소비자 시장의 사소한 기호 변화만으로도 채찍의 손잡이가 조금만 흔들리는데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선진국 소비자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이 조금만 있어도 네. 채찍의 끝에 있는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기업들이 박살나는 네. 한국의 팔자예요. 네. 근데 더 문제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이 지금 이번에 용인에 뭐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맞아요. 네. 이 불황에 그 돈을 들인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 투자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불황에 투자를 해요. 남들 같으면 주주 중시 경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황에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가가 빠지는데 자사주 매입해줘야지. 더 나가서 지금 뭐 성과가 안 나는 사업부 다 없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날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려요? 안 날려. 들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현대, SK 날린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불황에 투자하려고 사람을 더 뽑아. 자, 어떻게 돼요? 경기 좋을 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지. 그러나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 나쁠 때는 더 나빠. 투자는 더 많이 하고 근데 투자 설비가 전부 다 수입산이잖아. 자동 공작 기계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산, 독일산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황에 항상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2018년, 19년에도 그랬고요. 또 2009년, 10년에도 그랬고요. 네. 또 2001년, 2년 9.11 테러 때도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 팔자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이해 못하면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맨날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2016년 책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울대 교수 치고 삼성전자 파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이 2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 이익을 60조, 50조를 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겪기 직전이었던 2016년에 삼성전자랑 한국경제 망한다고 나온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렇구나.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그 교수님들 지금도 잘 사세요. 네. 왜? 그때는 맞는 말이었거든.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어. 심지어 그때 그 교수님들 중에 고위직으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나라 망한다고 그럴 때 사야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네. 투자 난이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라 망한다 소리가 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 미래가 회색 빛일 때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0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 2위가 코스닥 코스피였어요. 세계 1위. 예,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이에요, 이게. 한국의 특성은 수출 비중이 높고 경쟁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품목에서 불황에 대거 투자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는 순간 실적이 박살납니다. 적자도 엄청나게 나오죠. 파산 기업 가능성도 높아요. 반대로 호황이 오는 순간 남들 다 투자 안 하고 사람 다 잘라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매출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는 순간 대박이 나죠. 그래서 당장 2021년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00조 가까이 흑자가 나. 네.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네. 이익률이 GDP의 10%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나던 나라가 23년에는 아마 그 이익이 반토막 나요. 100조도 안 날 거예요. 그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지. 아,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고 주가인 거고 싸진 그렇죠. 실적을 보면 비싸죠. 더 빠져야죠. PR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고. 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음. 주가 수익 배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 비싸져요. 어.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하이퍼에 사서 로우퍼에 팔아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실적이 박살나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가 PR도 높거든요. 네. 지금처럼 뭐 12배, 13배 그럴 거예요. 네. 이럴 때 사서 작년처럼 PR 7배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팔아야죠. 사이클로 이렇게. 예,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잘 날 때 팔고 기업 이익이 박살 날 때 사야 되는. 투자 난이도가 엄청나게 세죠. 네. 딴 나라들은 기업 실적들 박살나고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남들은 구조조정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 망하잖아요. 네. 어디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나 신용등급 평가할 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유회사 있죠. SK 이노베이션. 네. 이게 더블 B 등급이에요. 어. 미국 회사채 신용평가를 받으면 더블 B예요. 안 좋은 거네요. 이게 정크본드죠. 어. 테슬라가 싱글 B.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인 것처럼 보여져요.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는. 어. 그러니 경기가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한국 주식부터 때리죠. 아, 그렇군요. 망할 수 있으니까. 네. 망한 주식 들고 있으면 펀드 매니저는 잘리거든요. 너무 그런 기본적인 점검도 안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성과가 나쁜 거는 남들도 부진하면 버틸 수 있지만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나면 이건 정말 펀드 매니저로서 죄송합니다. 개망신이거든요. 네. 제대로 분석 안 하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 신용 등급들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트리플 A 기업이라도 미국 가면 더블 B나 트리플 B 기업들 수타거든요. 왜?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한국 경기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힘든 거군요. 그리고 또 기업 파산, 뱅크런 이런 거 나면 우리 주가가 제일 먼저 빠지죠. 너네 괜찮냐 그러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때가 싸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또 그렇게 돼요. 먹은 거고.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투자할 거면 이걸 좀 알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싫으시다. 우리나라 주식을 왜 하냐고요. 한국 주식처럼 힘든 나라를 왜 투자합니까? 저는 개미들이 한국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프로들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개미들은 해외 주식 하세요. 그리고 해외 리츠, 해외 채권, 해외 인프라, 해외 하이드 펀드. 한국에는 투자할 자산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산은 열심히 여기 저축 해서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한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값이 싸서 성과가 좋은 자산이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고 또 누군가가 대세 상승이 어떠니 누군가가 슈퍼사이클이 어떠니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팔면 된다. 주식 투자가 지금 좀 거시가 이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지수 S&P 네, S&P, 나스닥 둘 다 반반 사두면 되겠네요. 반반 사두면 무난하게. 되겠네요. 저는 나스닥은 반대고요. 아. S&P 500이랑 한국 코스피 200 사두면 되겠네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버블이 발생했었던 데에서 또 주가가 오른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하나 솔직하게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또? 작년에 반도체 관련돼서 책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자, 그때 나왔던 책들, 재작년에 나왔던 책들 중에 2023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반토막을 넣어놔서 거의 제로 수준이 되고 SK 하이닉스 적자 날 거라고 예측한 책 보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네. 즉 한국 주식에서 가장 투자 난이도가 높은 기업 반도체입니다. 그래요. 개인은 반도체 산업 이런 거 투자하는 건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아.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 반도체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나오죠. 네. 자, 몇 년 지난 다음에 봅시다. 그때 막 좋은 회사예요. 칭송했던 기업들 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분들이 예측력이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 구도가 빨리 바뀌고 산업 사이클이 빨라요. 따라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사람들은 조선도 그렇고 정말 힘든 사람. 프로 중에 프로들도 벌벌 떨면서 투자하는 판인데 그냥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웃죠 그냥. 왜 그런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주식은 초보자들 특히 반도체 주식들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절대 금지 대상 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투자를 하고 싶다. 예, 기업 적자 난다 소리 날 때 투자하십시오. 삼성전자도 적자 난다, SK하이닉스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차라리 사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SK 적자. 뭐 삼성도 적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그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단가를 보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96년 외환위기 직전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사야죠. 감사하잖아요. 네. 그 덕에 싸잖아요. 오만전자. 네, 맞아요. 6만 원 깨질고 말까. 얼마 전에 한번 깨지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깨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하려면 실적이 박살나야 되거든요. 실적이 박살나면 삼성전자가 적자 날 것 같은 제로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경쟁자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기술 갭을 가지고 있는 회사조차 적자인데 네. 이제 막 투자해서 설비 짓고 있는 회사들이 이익 낼 수 있어요? 못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 망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결론. 투자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나라 망한다. 금융위기가 온다. 외환위기가 온다. 삼성전자도 망한다. 그럴 때 사야 된다. 즉 PER이 엄청 높을 때 사야 된다. 그 PBR로 봤을 때는 PBR이 낮을 때. 뭐 PBR이 낮을 때인데 네. 뭐 근데 저 테크 기업들은 PBR로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테크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금방 쓰레기가 되거든요. 작년에 만들었던 SSD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하드디스크. 예. 몇 년 지나면 팍팍 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뭐 1테라 그러면 와 그랬는데 지금은 애게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만들 때 30만 원 받았던 거 지금 얼마 할까? 예를 들어서 보람 하나 10만 원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건이 안 팔리는 걸 자산을 들고 있으면 반토막이 나요. 네. 거의 한 2년마다 반토막 나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자산 들고 있어봐야 다 쓰레기죠. 빨리 팔아치우는 게 낫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무섭게 떨어집니다. 재고도 많이 쌓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장기 차트를 한 번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LG엔솔 차트 한번 1년이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 회사가 몇 번 망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인다고요.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좋겠죠. 능력되면. 근데 내가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면 그건 반대로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트레이딩도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고 업황 판단도 힘들다고요. 그렇구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우리 웅달책방에서 질문 받은 것처럼 무역 적자 많이 나서 나라 망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렇게 돼야 싸니까. 감사합니다. 그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가 망하지는 않겠죠. 막 미국 독소 조항 막 나오고.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옛날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SK하이닉스인데 망해서 SK그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걸. 네. 한국 최고의 그룹이었던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네. 망해서 SK그룹한테 넘어간 게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네. 뭐 또 망할 수도 있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제 말은 네. 제 말씀은 둘 중에 하나가 망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고 그러겠지만 저도 모르죠 그걸. 어떤 불운이 겹치면 우리는 어떤 회사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6년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님 한국 서울대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삼성전자 망하고 나라 망한다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분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서울대 교수님들이 망한다는데.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깨지는 게 바닥을 더 만들거든요.
그 믿음이 깨질 때 아무 근거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에다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시점이 괜찮다는 것이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전제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넓으니까 꼭 굳이 한국 주식에 집중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네. 인덱스 하세요. 인덱스로. 예, 뭐 그러니까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저기 정보통신 인덱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 게 낫지. 네. 개별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올인. 그건 정말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네. 저도 안 되더라고요.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저도 개별 종목 투자해서 돈 번 경험보다는 달러 사고 있다가 작년처럼 환율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한국 원화자산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개별 종목 투자해서 재미삼아 나 몇만 원 투자했더니 10배 났다. 그런 거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생을 걸 정도로 베팅할 정도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올인한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거는 복권을 몇 억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루저스 게임이다. 그건 지는 게임이다. 여러분 CATL 주식 좋아하시죠? 한번 그 회사 실적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중국 기업 실적을 믿을 수가 없지만 보잘것없어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데 이익을 보면 믿을 수도 없고 보잘것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감가상각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야 우상향할 수 있지만 기업의 순이익 측면에서는 투자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어디서 또 승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산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공부하다 보면 강제로 공부 나가잖아요. 2차 전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진짜 메인이 될지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좋다 어떤 사람은 저기가 좋다 3원계가 좋다 막 그러는데 자 보니까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고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표준이 없더라고요. 불 자주 나는 거는 좋은 제품이 불나더만 효율도 높고 오래 가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터리들이 불이 나더만 자,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산업 내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 비용이 결국 우리가 이게 약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어디로 산업의 표준이 갈지 모르니까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익 날까요? 한번 나더라도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슈퍼사이클 날 때 한 번씩 나는 거지. 이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구조적으로 쫙 안정적으로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하게 한 번만 해볼까요? 만약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그 상용화해서 그걸로 세계 시장 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CATL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산화를 시킬 정도로 그리고 도요타의 전기차는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로 다 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거리도 1000km씩 나온다. 일단 전기차 회사부터 다 망할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아니 우리 현대전자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그룹의 가전회사였던 현대전자가 망해서 역대 그때 망했던 해가 2001년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상장기업 적자 났어요. 그 회사 때문에 적자 났어요. 혼자서 역사상 최대 적자를 냈어요. 5조인가 4조 적자를 냈어요. 그때 당시로. 혼자서. 그러니까 국유화되고 매각됐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회사 이름값 말도 안 되는 소리를. LG그룹, SK그룹, 삼성 투자 실패 없어요? 망한 회사 많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이름값에 자꾸 신경을 써요? 그냥 2차 전지 좋다? 그러면 인덱스로 사세요. 2차 전지 섹터. 네, 섹터 인덱스를 사시고 근데 그것도 저 같으면 전체 자산에서 10%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잘 되면 10배 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 왜 거기 내 인생을 걸어요? 우리 잘 봤잖아요. 바이오 투자해보신 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바이오 시총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 산업별 시총 기준으로 한 2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황 박사 스캔들 터졌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신라젠 혹시 기억나세요? 수많은 일들이 터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겪고 잃어버린 몇 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지난 20년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가 바이오인데 바이오조차도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중국발 또 쇼크 때문에 한번 또 크게 맞았고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과정이 너무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들다. 섹터를 사라. 정말 그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자꾸 종목 그러지 말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물어봐서 하세요. 근데 그런 정도 능력 되지 않으면 너무 개별 종목에 올인 베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재미삼아 하세요. 재미삼아. 그 프리즘 자산 배분을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ETF. 그렇죠.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하고 있는 펀드들 중에서 성장형 같은 경우는 연평균 저희들 목표 수익률, 목표입니다. 목표 수익률이 7에서 8%예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러 자산을 전체 자산의 절반을 저희는 달러에다 투자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처럼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 차익을 엄청나게 달러에서 실현을 하는데도 손실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만큼 한국 주식은 힘들어요. 근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버틸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대부분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주식을 내가 보유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걸 택하지.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정말 종목에 하나 투자를 해서 그걸 몇십 년 동안 보유해서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하나 말고 그런 기업이 있어요? 더 나가서 바이오 기업들 그런 회사 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회계분식 나온 거 아시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 폐지된다 만다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신라젠 기억 안 나세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한다. 정말 요 상장 초기 기업 중에 저게 시가총액 2위, 1위를 갈 기업을 미리 골라내는 그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하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 앞서서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부를 늘릴 좋은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는 어떤 걸 좀 사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채권. 채권. 채권이 최고죠. 단기로. 뭐 올해. 전 단기는 1년이니까. 올해는 채권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은행에 뱅크런이 났는데 부실한 은행들이 부실해진 이유가 뭐냐면 금리 상승해서 부실해졌거든요. 간단해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손실이 발생합니다. 30년짜리 채권을 하나 들고 있으면요. 금리 1% 상승하면 손실이 18% 납니다. 근데 작년에 금리가 3% 올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 가까이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게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래서 은행이 망했어요. 자, 그럼 은행을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유 채권들의 이익을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도 이미 꺾었고 국제유가 지금 70불 밑에 있어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130불이었는데 1년 만에 60불 빠졌어요, 여러분. 반토막 났어요. 반도체만 반토막 난 게 아니에요, 제품 가격이. 유가도 반토막 났어요. 이것도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꾸 예측해서 투자를 하겠다. 능력자들은 하시고요. 저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따져보면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뭘 사라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걸 사라 그러는지 저는 못한다. 저는 그냥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 옹달치방 와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채권 사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벌써 채권에 투자하신 분은 한 15% 이익이 났죠. 10년물 국고 기준. 근데 저는 더 나을 수 있다. 올해는 인플레는 거의 저는 2% 3%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왜냐하면 국제유가 반토막이 났는데 유가라는 게요. 반토막이 나면 전체 모든 제품 가격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마이크 이거 플라스틱 이거 전부 다 원유랑 연관돼 있잖아요. 모든 원자재는 원유와 연동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화학 섬유들 전부 다 원유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투입되는 각종 벙커슈 돌려야 되거든요. 공장 설비 다 원유에서 나온 기름이잖아요. 근데 원유 가격이 절반 반토막이 났는데 물가가 안 빠진다? 이상한 거죠. 그건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독과점의 유통의 횡포를 정부가 방치하는 거니까 그건 정부가 혼나야지. 그런 식으로 은행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높고 금리가 인하되면 반대로 금리 1% 빠지면 채권 가격은 18%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TLT가 반등했잖아요. 30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년물 미국채 선물 같은 거 사놓으시면 그렇게 뭐 올해 수익률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으로 뭐가 좋은데 주식이죠.
아니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아니, 금리 떨어지다 보면 망할 기업도 살아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은행 예금으로 갔던 돈들이 이제 조금씩 주식에 돌아오면 수급도 좋아지겠죠. 세 번째, 경기를 살리고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해주면 언젠가 경기도 좋아지겠지. 올해는 안 좋아지겠지만 올해 경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엔 좋아지겠지.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값싸고 꿈도 조금씩 개선되면 선별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 대박이 올해 난다. 그 연말 주식 가격은 지금보다는 높지 않겠냐. 이 정도인 거지. 뭐 올해 바닥 쳤다. 저는 그런 능력자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바닥이다 아니다 알면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우프네요. 그 주식 투자가 지금 좀 거시가 이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지수 S&P 네, S&P, 나스닥 둘 다 반반 사두면 되겠네요. 반반 사두면 무난하다. 되겠네요. 저는 나스닥은 반대고요. 아. S&P 500이랑 한국 코스피 200 사두면 되겠네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버블이 발생했었던 데에서 또 주가가 오른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가장 심한 버블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타트업 버블 그리고 벤처 캐피탈 버블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실리콘밸리 은행만 터질까요? 저는 아마 굉장히 많이 터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 회사가 터질 줄 알았지 은행 망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미국 지방은행이 그렇게 규제가 엉망인지 몰랐어요. 대형은행들만 신나게 규제를 강화해놨더라고요. 지방은행들이 뭐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그것도 10년물 이상 되는 장기채를 미친 거 아니에요? 다 너무 몰빵돼 있어요. 네, 몰빵돼 있었어요. 그 이번에 망한 다음에 열어봤죠, 저도.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은데 그 규제가 개판이더라고요. 지방은행들은 미국은 지방은행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나기 이전처럼 저축은행들 뭐 대충 숫자만 맞추면 다 규제를 완화해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08년도처럼 대형은행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뭐 없지는 않은데 미국 은행들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건 모르잖아요. 14%. 14%. 엄청 예, 규제가 8%거든요. 네. 13에서 14%예요. 와, 엄청 높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져야 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예, 우리나라 은행도 참고로 13에서 14%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대부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망한다, 아니면 시티가 망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망한다, 웰스파고가 망한다. 그럴 수 있죠.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망한다. 모른다고. 그런 데가 망한다라고 하려면 뭐 어떻게 터져야 망할지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지. 네. 그런 이야기지. 네. 망할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아요? 그 혹시 그 요즘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금하고 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런 쪽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이쪽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도 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될 때 채권이 제일 좋지만 달러가 약세를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네. 달러가 그렇게 초약세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많이 올라요. 여기 부실 기업이라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한국 기업들을 부실 기업으로 본다니까. 네. 부실 아닌데도 부실 기업으로 본다고요. 네. 팩트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시장의 참가자가 그렇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저는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뭐 너무 그걸 저는 베팅 하지 말자. 그냥. 네, 일부 가져가자. 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금은 조금 차익 실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이 하락세가 좀 되게 급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실거래가도 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야, 용기 있네요. 누가 그래요? 네. 진짜 용기 있네요. 헤드라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 기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네요. 예,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네. 왜냐하면 아직 경매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낙찰가율. 네, 낙찰가율이든 뭐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뭐가 바닥에 나왔다라는 건지. 그렇구나. 거기가 바닥에 나와야 돼요. 거기 경매 쪽에서 돌아서야 돼요. 경매가 선행진. 예, 작년에 뭐 경매 봄부터 박살났잖아요. 작년에 경매 낙찰가율이 봄에 3월에 11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감정 평가액이
있으면 평균 낙찰가액이 11억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8억이거든요. 어, 30% 빠진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조정 받아야죠, 집값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직 강남은 20%도 안 빠졌다고 하는 거죠. 에이, 더 빠졌어요. 더 빠졌네요. 그거는 대단지 위주로 봐야지 소규모 단지는 봐봐야 소용없어. 아, 5,0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의 가격이 중요하지. 그게 뭐 1,000세대, 500세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거기는 가격 수용자, 수용자. 팔로워, 빨라. 리더가 아니에요. 네. 리더는 관문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 게이트웨이 아파트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할게요. 한남도 힐, 대치, 렌면 팰리스, 레데펠, 레드펠. 예, 레데펠. 뭐 이런 데들이 한 2,000세대 되고 꽤 단지도 크고 지역에서 리딩하는 단지들 그런 데들 또는 뭐 반자, 반포자이라든가 보자이. 이런 데를 가격을 봐야 되는데 거기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한남도 이런 평형이 다양해서 좀 가격 변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문 아파트들의 급매물들이 나와서 가격이 빠진 거가 주변 단지로 확산되는 중이지. 그리고 그 관문 아파트는 급매물이 거래된 다음에 거래 휴지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급매물은 소화가 대부분 됐고요. 네. 그러면 그보다 조금 가격을 위에 올려놓은 건 거래가 안 되는. 호가는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제일 밑에 있는 호가는 다 걷어갔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오늘 설명드리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나올 때가 대부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1967년에 그 유명한 88 조치라고 있었습니다. 67년 강남 붐이 불어서 강남 집값이 평당 300원이 1년에 1,000원이 됐습니다. 예, 저 말죽거리 이야기입니다. 예, 평당 300원이었어요. 그게 1,000원, 2,000원이 됐어요. 한 방에. 경부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간다고. 거기 네. 예, 인터체인지 생겼잖아요. 있죠? 바로 3배가 그냥 뻥튀기 됐네요. 3배가 아니라 8배가 났죠. 8배가 됐네요. 예, 2,000원 더 가고 그랬습니다. 신사동 같은 경우는 더 올랐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때려잡았냐면 양도세를 100%까지 매겼어요. 네. 와. 예, 그러니까 최저 양도세가 50%, 와. 중과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00%까지 때렸어요. 뭐 팔 수가 없네요. 예, 그럼 박살났죠. 그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6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예, 196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60년 동안이죠. 60년은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6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6번째 지금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 네. 10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사이클의 고점은 좀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불황으로 와요. 이번에도 불황으로 왔죠. 예, 그렇게 불황으로 오는데 바닥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 자율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파는 사람들한테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다 없애주고요. 양도세를 깎아줄 때. 그러니까 집 사라는 거죠. 누구에게 집 사라는 신호죠? 실거주자? 아니죠. 실거주자는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이 바닥에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 투자해서 뭘 해도 성공할 사람. 아. 대부분 집값이 최바닥에서 전부 다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바다할 때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주택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예, 원래 그래요. 자, 호황. 많은 사람의 손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시기. 불황. 소수의 손에 자산이 집중되는 시기.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집이든 주식이든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불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슬픕니다. 아. 부동산도 그래요. 네. 2030 우리 기억나 MZ 세대가 포모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집을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주택을 사러 갭 투자하러 들어가던 2021년이 고점이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네.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고점. 반대로 집이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가 바닥.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 관련돼서 정부가 작년에 약간 깎아주긴 했지만 아직도 양도세 관련돼서 세금이 굉장히 커요. 높아요. 그걸 이제 거의 0으로 2015, 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 제한 자체가 폐지됐어요. 사서 바로 피 먹고 팔아라.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와. 저도 그때 집을 샀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대출 전부 다 무이자였고요. 무이자 대출이었고요. 거의 뭐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팔면 양도세 안 냈습니다. 저 그 집을 팔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저는 20년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2020년에 그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0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때 해줬던 규제 조치가
집 사라, 제발 좀 집 사라라고 하면서 가장 인센티브가 강한 조치가 뭐냐면 양도세 면제해주거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를 폐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가 지나고 보면 주택 가격의 바닥입니다. 근데 아직 세 가지 중에 거의 어떤 것도 지금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지금 막 그 청약시장 보면은 영등포 자이도 막 완판, 둔촌주공도 거의 완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건설사들이 살아난다는 뜻이지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죠. 건설사 입장에서 대박이 난 거죠. 건설사들이 죽다 살아난 거죠. 그까지 간 게 뭐냐면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돼서 줍줍으로 간 거잖아요. 네. 줍줍에서 완판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완판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게 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르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집값 오르는다는 신호예요, 그게? 그렇지 그죠. 않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그거는 바닥을 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 네. 근데 좋은 징후는 아니죠. 아. 다 죽어야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박사님 여기서 2차 하락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어디서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한 상태에서 급급 급매물은 다 해소가 됐어요. 근데 급급 급매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반자에서 급급 급매물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파트로 레미안 퍼스티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아니면 뭐 크로바 아파트 그 재건축한 그한테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 있었던 가격 실거래가가 주변 아파트에게 신호를 주니까 그 정도 가격이 하락해야 거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도 아파트들은 바닥을 쳤나 하고 긴가민가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고 이제 거래량이 적은 아파트들이 그 가격을 수용하면서 괴로워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우리 경제 내에 또 다른 충격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여기서 세게 올린다든가 이러면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세게 올린다든가 이러면 아니면 중국이 뭐 환율이 급등한다든가 이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게 바닥권 맞다. 가격의 하락률만 보면 이거는 고평가됐던 그 버블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한 가격이다. 동의. 근데 그거랑 바닥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 박사님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또 부동산이 좀 살아나죠. 근데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지나서 보통 오릅니다. 아, 1년 지나서. 근데 이번에는 모르죠. 워낙 급하게 빠졌으니까. 아. 금리 인하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아.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5년 됐는데 25년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이후 약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 주택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금리 인상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 집값이 빠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2021년 8월에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작년 봄부터 폭락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8개월 걸렸죠. 금리 인상 이후에 8개월 뒤에 주택시장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 준 다음에 얼마 뒤에 오를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단언하는 거는 이코노미스트의 자세가 아니죠.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무능하잖아요. 점쟁이가 될 수 없죠. 아닙니다. 너무 유능하셔가지고. 박사님, 그 주식은 사라고 하시고 부동산은 사지 말라고. 후행하니까. 아, 부동산은 예, 왜냐하면 거래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양도세도 있었죠. 네. 거기다가 취등록세에 거기다가 부동산 피도 엄청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돈이 몇백 몇천이 아니 몇억이 깨지는데 가격의 그 수용과 조정 과정이 느려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덩치가 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선행을 하는 거고. 그 작년 봄부터 주식시장 뭐 정확하게 말하면 2021년 여름부터 주식시장 붕괴됐잖아요. 그때 5월인가 6월이 3,309점이고 계속 빠지고 주가 빠진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집값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주택시장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쉬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세금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때까지 잘 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관찰해보자. 저는 뭐 가격이 맞다면 사면 되는데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바닥을 잡는 건 다주택자들이 잡아요. 그걸 보는 게 좋죠. 예, 다주택자들이 큰 손들이 바닥에서 물건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나올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바닥권 거래가 나올 때 그 신호는 세 가지 정책 이야기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네. 분양가 상한제 뭐 주택 보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고 양도세 관련돼서 뭐 미분양 주택들 이런 거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든 뭐든 아무튼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양도세에 관련된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거의 0으로 만들어주는 신호들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 볼만합니다. 아직 다주택자분들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게 세금도 있네요. 많고 종부세도 세고 뭐 그렇구나. 양도세도 중과 아직도 안 풀려 있고 네. 뭐 아직은 다주택자들이 세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박사님 그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지금 이 시기에서 좀 어떤 마인드와 좀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역발상 투자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발상. 예, 그러니까 역행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컨트레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예. 시장의 다수 투자자들과 반대편에 서는 게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채권에서 돈을 버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특히 언론에서 선정적인 구호로 나라 망한다, 뭐 무역 적자 났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너무너무 좋은 찬스고 반대로 호황이 어떻고 대세 상승이 어떻고 슈퍼사이클이 어떻고 누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먹었다더라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빠져나오는 게 낫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이야기 다시 들려드리자면 호황이란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시기를 호황이라고 부르고 불황이란 다수의 손에서 소수의 손으로 주식이 집중되는 시기를 불황이라고 부른다. 야. 지금은 어디인가? 어. 집중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집중되는 시기요. 예, 소수의 손에 소수의 점점 주식이 점점. 큰 손들에게 서서히 주식이 가두리 당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게 보시는지는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 또 그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투자 난이도가 높으니까 자산 배분하자. 제일 기초적으로 베이스로는 짧고 가자. 그렇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의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